빌딩의 내일, 빌딩의 내일처럼.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 장세래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손해보고 매각한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네. 앞으로 매입하실 때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매입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라. 고려은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는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2년 104억 매입 후 2025년 92억에 매각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취득세 중개수수료를 내고 또 신축까지 한 건물인데 매입 원가는 약 130억 정도입니다. 단순 손실금으로만 38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손해율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사실 근데 이자까지 계산을 하면 손실금은 5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해율이 30%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큰 손실을 좀 보고 매각을 하신 거예요? 토지 평당가가 매입 당시에 1억 6천이었습니다. 신축 부지를 일단 1억 6천에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로수길 이면에 세로수길 이면에 좀 막다른 골목 쪽에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입지였는데 주변에 현재 신축돼가지고 거래되는 것들이 더 좋은 입지에 메인 도로에 붙어있는 것들도 1억 후반대가 되는데 1억 6천이었습니다. 이 건물 보고 좀 느끼신 점이 어떠셨나요? 이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좀 내부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동선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안 좋았고 사옥으로 쓰지 않으면은 개별 임대를 주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어요. 그 건물의 이제 코어, 이제 승강기랑 계단이랑 화장실 같은 게 건물의 이제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 공간을 구성할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이긴 했어요.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손님들은 괜찮아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서 말끔한 건물을 좀 설계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던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에 매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한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사례는 서교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1년에 41억에 매입해서 2025년에 38억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은 이제 매입 원가가 한 48억 이상이 되는 건물이었는데 단순 손실금만 한 10억 이상, 손해율은 한 22%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이것도 이사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랑 이런 걸 더 하면은 아마 더 큰 금액을 손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손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세요? 1층의 카페 말고는 임대가 맞춰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감당하시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우셨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매각을 진행하신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1년에 매입을 했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상부층이 거의 다 비어져 있었던 거네요? 네, 리모델링 후에 이제 임대가 계속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서교동 이쪽 라인 쪽은 외국인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시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상가로서 이제 머무르는 그런 형태의 소비가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좀 있기 때문에 상층부가 임대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입 당시에도 4층, 5층이 좀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원래 내야 될 이제 취득세보다 한 1억 이상 더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간 건물이네요. 40억짜리 건물이 또 10억 손해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출 받으신 걸 생각해보면 네. 거의 원금만큼 손실을 보신 거 아닐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사례는 창천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2년도 80억 3천에 매입을 했고 25년도에 64억 5천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취득 원가는 85억에 육박하는 건물인데 손실금은 20억이 넘고 손해율은 25% 정도가 됩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이 건물이 3번이 거래가 됐어요. 2020년도에 83억 2천에 거래가 됐고 22년도에 80억 3천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2025년에 6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번 다 하락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건물 투자나 이제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몰락하면은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권들이 있는데 여기 상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신촌 2대 상권이 코로나 때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던 상권이고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어떤 건물이나 상권이나 임대 시장의 흐름들이 양극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극화를 통해서 홍대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락하는 상권에는 손절한 건물이라고 해서 덥석 매입해서 들어가면 더 큰 손실을 자기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 사람이 얼마의 손해를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의 가치를 하는 건물을 얼마에 사는지가
그게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사례는 노련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2년 400억에 매입해서 2025년에 358억에 매각한 사례입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건축비 이런 거를 더했을 때는 매입 원가는 한 480억에 육박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단순 손실금만 계산했을 때 120억 이상, 손실률로 보면 한 26% 정도 손실이 됐고요. 제가 건축비를 한 55억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공정이 한 50% 진행된 중간 단계였어요. 건물이 이제 신축을 다 한 건물은 아니고 네. 반만 지어놓은 건물이었네요. 네네, 이거를 승계 조건으로 좀 매각이 됐어요. 대부분의 매수인들이 이런 공사 중간에 승계 조건으로 매입하시는 걸 좀 꺼려하시긴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죠? 50%밖에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추가 비용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매입 시기가 2022년인데 전반적으로 PF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대형 시행부지들도 부실채권으로 넘어가서 경공매로 많이 넘어가는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진짜 레고 사태 이후로 PF 시장이 정말 연쇄 폭탄들처럼 막 터져 나갔던 시기네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사례는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16년 325억 매입 후 2025년 300억 매각한 사례입니다. 이제 취득세 중개 수수료를 더하면 매입 원가는 343억 정도가 됩니다. 손실금은 45억 이상이 되는데 손해율은 마이너스 13% 정도가 됩니다. 가져오신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좀 손실률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일단 10년 정도를 보유를 했는데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 200%의 손해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건물은 가로수길 메인에 있는 건물인데 자라의 회장님이죠.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건물인데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님이 세계 곳곳에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10년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나요? 그럼 이 사례는 왜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2016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 이후에 애플이 들어왔던 2018년도가 정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애플이 들어오고 나서 가로수길 전체가 상권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들어오면서 높은 임대료로 오르고 임차인들은 떠나게 되고 또 공실은 늘어나게 되고 그게 또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그래서 가로수길이 가장 공실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정말 횡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수길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지만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압구정 로데오나 성수, 한남 이런 핫한 곳들로 다 이제 이동을 한 것 같고 소비 트렌드가 많이 이동을 했다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젊은 MZ세대들이 가로수길에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 더 침체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투자 기간이 10년이었잖아요. 다른 건물을 투자했으면 최소 2배 이상은 올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건물이라 손해율보다도 이 기간에 대한 게 굉장히 아쉬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사례는 대치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2년 130억에 매입해서 2025년 112억 5천에 매각한 사례입니다.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를 더해보면 매입 원가는 한 137억 정도, 손실금은 2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손해율은 한 20% 정도 육박합니다. 이 건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손절 매각이 된 사례인가요? 토지평가가 1억 3천만 원 넘게 매입을 했었고 선릉역 메인 먹자골목에서도 이제 한 라인이 더 들어가는 이면 골목이기 때문에 이면치고 좀 높은 금액에 매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답사를 진행했을 때 이제 상층부에 기존에 이제 주택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를 좀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력벽으로 돼 있으면 이제 구조보강 비용도 많이 들고 하더라도 일단 층고나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1, 2층을 제외하면 뚜렷한 상권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또 1, 2층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실인 상태로 매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좀 상층부 기준층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이 조금 무리하게 매입했던 게 원인이지 않았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에 손절 매각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조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빌딩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교사 삼아서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투! 성투!